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59세 되신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35년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그리고 그 후 5년.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누군가는 이걸 복수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삶의 아이러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저는 1963년생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깃배 선원이셨고 어머니는 생선 가게를 하셨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오빠 셋, 저, 그리고 남동생 하나. 5남매가 좁은 집에서 부대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똑똑하신 분이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셨고 우리 5남매를 모두 중학교까지는 보내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제 성격이요? 사람들은 저를 착하다고 했어요. 착하다는 말 참 애매하죠. 화를 안 낸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만만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순진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전 참는 걸 배우며 자랐어요. 오빠들이 먼저 밥을 먹으면 저는 기다렸고, 새 옷은 항상 오빠들 것을 물려받았고 학교는 집안 형편상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16에 학교를 그만두고 목포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홀 서빙, 주방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15만 원이었어요. 1979년이었으니까요. 그 돈의 절반은 집에 들였어요. 오빠들 학비 되는데 보태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썼는데 대부분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건 사지 못했어요. 그냥 조금씩 모았죠.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하면서요.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다행히 어머니는 살아나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는 술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정도 잤어요.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 간병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24살이 됐을 때 오빠들은 모두 장가를 가고 독립했어요. 남동생도 군대에 갔고요. 집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병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차례라고. 시집갈 나이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을 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지만 가야 한다면 가야죠. 제 장점이라면 참을성이 많다는 거였어요. 화를 안 내고 불평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잘했죠. 단점도 그거였을 거예요. 너무 참아서 제 의견이 뭔지도 모르게 됐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집안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돈에 대해 욕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랐어요. 따뜻한 가정이요. 싸우지 않고 서로 아끼는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처음엔요. 1987년 봄이었어요. 제가 24살 때였죠. 오빠 친구가 중매를 샀어요. 서울에 좋은 총각이 있다고 만나보라고 했죠. 전 관심 없었지만 아버지가 가보라고 하셔서 갔어요. 서울역 앞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깔끔해 보이는 남자였죠. 이름은 정우진이었고 나이는 30이었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 없었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서로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죠. 2번째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요. 너무 빨랐지만 저는 좋다고 했어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석 달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시댁은 서울 성북구에 있었습니다. 제법 큰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는데 긴장됐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분이었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한참을 쳐다보셨죠.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시어머니 밑에는 자식이 넷이었죠. 제 남편 우진이가 큰아들이었어요. 그 아래로 둘째 아들, 셋째 딸, 막내 아들이 있었죠. 남편은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도 결혼했어요. 셋째 딸도 시집을 갔고요. 막내 아들만 미혼이었어요. 그날은 모두 모였어요. 남편과 저 둘째 형제 내외, 시누이 내외, 막내 동생까지요. 시댁 분위기는 묘했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우리 집 며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야. 네, 어머님. 시집살이가 힘들 거야. 다른 며느리들 봤지? 10년, 7년씩 버텼어. 넌 버틸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게 뭔데? 어머님께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가웠던 게 기억나요. 경희야, 잘 들어.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절대 배신하지 마. 이 집안을 배신하면 용서받지 못해. 배신이요? 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알아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빌라였어요. 전세 5천만 원짜리였는데 시댁에서 전액 내주셨어요. 전 감사했죠. 가난하게 자란 저로서는 큰 돈이었거든요.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과장이었고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1987년 기준으로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저는 주부가 됐어요. 결혼 전까지 일만 하다가 쉬게 되니 어색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 집안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댁에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그날은 모든 자식들이 모였더라고요.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셋째 딸 내외, 막내 아들까지. 다들 왔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를 포함한 며느리 셋이서요. 저는 큰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둘째 며느리는 결혼한 지 7년 됐다고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둘째 며느리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형님,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늘 시험하세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요? 네, 저도 7년 시험 당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혼나요. 정말 혼나요. 동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참아야죠. 나중에 유산 받으려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산 이야기였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이 몇 채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반짝였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줄 거라고요. 하지만 누가 효도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주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3번씩요. 그때마다 며느리들은 일했어요.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어요. 김치가 짜다, 국이 싱겁다, 바닥에 먼지가 있다, 창문이 더럽다 끊임없이 지적하셨죠. 며느리들은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났다고요. 손님상을 제대로 못 차렸다고 뺨까지 맞았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를 때린다고요? 하지만 동서는 참았어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유산 받으려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맞아가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시누이도 비슷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늘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죠.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재산이 많으시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북구 건물 3채, 강남 땅 한 필지, 그리고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요.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나중에 우리 몫이 커진다고요. 전 씁쓸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결혼 1년째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죠.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1988년 겨울에 태어난 우리 아들, 이름을 재민이라고 지었어요. 출산 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요. 하지만 도와주시기보단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집안일을 제때 하는지,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지 계속 지켜보셨어요. 한 달 동안 쉴 틈이 없었어요. 아기 울면 바로 달려가야 했고, 밥은 새끼 정확히 시간 맞춰 차려야 했고, 설거지는 식사 직후에 해야 했어요. 늦으면 지적당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전 침대에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기 우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였어요. 결혼 3년째 둘째를 임신했어요. 1991년 봄이었죠. 이번엔 딸이었어요. 우리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어요. 딸이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표정이 그랬죠. 그해 여름 처음으로 시댁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 건물의 임대료 관리를 둘째 동생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몇 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됐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크게 혼을 내셨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앞으로는 절대 재산 관리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안이 돈에 대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리고 친자식도 믿을 수 없다는 걸요. 그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효도 경쟁이 노골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어머니한테 더 잘 보일까? 누가 더 많이 찾아뵐까? 누가 더 좋은 선물을 드릴까? 명절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둘째 며느리와 시누이가 부엌에서 티격태격했죠. 시어머니 상에 뭘 먼저 올릴까로 싸웠어요. 음식 하나, 그릇 하나까지 신경 썼죠. 저는 그냥 묵묵히 일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유산 같은 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지켜보셨어요. 가끔 불러서 물으셨죠. 왜 유산에 관심이 없냐고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바라고 시집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족이 행복하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죠. 결혼 7년째 되던 1994년 큰일이 터졌어요. 막내 삼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0살이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대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삼촌이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다 날렸대요. 채권자들이 시댁으로 몰려왔어요. 빚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그 빚을 갚으셨어요. 아들 빚이니 어머니가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확 늙으신 것 같았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확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어요. 막내 아들이 죽고 큰 돈이 나간 후 둘째 동생이 다시 움직였어요. 한 번 잘못했지만 이번엔 진짜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며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건물 임대 관리, 세금 처리, 예금 관리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순 없다. 내 형도 믿지 못하는데 너는 더 안 된다. 둘째 동생은 화를 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유산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렴. 며칠 후부터 정말 둘째네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생일 인사도 없었어요.
완전히 남이 된 거죠. 이제 시어머니 곁에 남은 건 셋째 딸과 제 남편뿐이었어요. 정리하자면요. 시어머니의 네 자식 중에 제 남편인 큰아들은 계속 어머니를 모셨어요. 둘째 아들은 돈 문제로 연락을 끊었고요. 셋째 딸인 시누이도 계속 어머니 곁에 있었죠. 막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 경쟁은 제 남편과 시누이 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거였어요. 시누이 미선이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왔어요. 엄마 모시겠다면서요. 고기 사다 드리고 옷 사다 드리고 안마의자도 사드렸죠. 시어머니는 받으시긴 했지만 딱히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결혼 15년째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됐대요. 같은 기수들은 다 부장됐는데 남편만 과장이래요.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화풀이를 했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요. 처음엔 놀랐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냥 피하면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술 취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만 받으면 회사 그만둘 거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승진도 못해 뭐하러 다녀? 건물 몇 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래도 그런 생각은. 당신은 몰라. 매일 상사한테 깔리고 후배들한테 무시당하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30억은 받을 거야. 그럼 우리도 강남 가서 살 수 있어. 큰 집에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슬펐어요. 남편도 결국 재산만 바라보는구나 싶었죠. 결혼 20년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간병한다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사가 다 하고 시누이는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남편도 자주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고요. 전 매일 새벽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별말은 안 했어요. 그냥 있어드리기만 했죠.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첫마디가 저를 찾는 거였어요. 경희가 어딨냐고요. 간호사가 전화했고 전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요. 늘 지켜봤다고요. 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더라고요. 퇴원하시는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요. 유언장을 쓰시겠대요. 시누이가 반색했어요. 드디어 재산 분배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작성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시누이와 남편이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선물 공세가 심해졌고 방문 횟수도 늘었죠. 서로 경쟁하듯이요. 저는 그냥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가끔 시댁 가서 청소하고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결혼 25년째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핑계는 야근이었죠. 어느 날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가 아니었어요. 물었더니 지하철에서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거짓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2년이 흘렀어요. 결혼 27년째 되던 2014년이었죠. 아이들이 다 커서 아들이 대학생, 딸이 고3이었어요. 저는 한가해졌죠.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심심해서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를 정리하게 됐어요. 책장 뒤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잔액을 확인했어요.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게 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전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큰 애정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전우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 뿐이었죠.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통장을 원래 자리에 두고 없던 일로 했죠. 몇 달 후 진실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제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대요. 회사 후배랑요. 3년 됐대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우연히 봤대요.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시누이는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를 유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시누이가 저를 걱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걸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였어요. 둘째 형님은 연락을 끊겼고 막내 삼촌은 없었죠. 그럼 남은 건 남편과 시누이네 둘뿐이었죠. 남편이 유산에서 제외되면 시누이 몫이 더 커지는 거였어요. 자기 몫을 늘리려고 말한 거였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11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당신 바람 피워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크게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멈칫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3년 됐다면서요. 회사 후배랑?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예요? 그럼 해명해봐요. 지금 당장. 경희야, 그게.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왜 그랬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당신은 맨날 똑같고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나를 이해해줬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해요.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안 돼. 지금 이혼하면 어머니 유산 못 받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하자. 전 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재산이었구나 싶었죠. 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집에 오시면 제 얼굴을 보셨으니까요. 결혼 30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위중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요. 시누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었죠. 남편도 자주 왔고요. 둘째 동생네도 소식 듣고 왔어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다 됐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지만 가끔 눈을 뜨셨어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전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오시는지는 몰랐어요. 2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크게 치러졌어요. 문상객이 많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왔어요.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래요.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둘째 동생 내외, 시누이네, 우리 부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죠.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재산 목록이 나열됐어요. 성북구 건물 3채, 강남 토지, 예금 12억 원, 총 재산이 약 80억 원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 다음이 분배 내용이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어요. 둘째 아들 정우석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상속한다. 셋째 딸 정미선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상속한다. 막내 아들 정우현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큰아들 정우진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제 남편 이름이에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셋째 사위
즉 셋째 딸의 남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큰며느리 정경이에게는 나머지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다시 읽었어요. 명확하게요. 성북구 건물 세 채, 강남 토지, 예금 잔액 전부 약 75억 원이 큰며느리 정경희 씨 앞으로 상속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 언니한테 다 줘요? 저도 유언장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매일 찾아뵀잖아요. 내가 효녀잖아. 왜 유산 상속이 이렇게 되는 건데? 둘째 동생도 소리쳤어요. 이 유언장 무효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쓴 거라고.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은 10년 전에 작성됐고 5년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으며 정신감정 결과도 첨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아요. 거짓말! 어떻게 어머니를 구워 삶았길래 이러신 거야? 신우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언니, 이거 나눠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75억이면 나눠도 충분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 제발요.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없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유언 집행은 즉시 이뤄집니다. 2주 내로 모든 재산이 정경희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래요. 변호사가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경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나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날부터 너를 지켜봤어. 30년 동안 말이야. 처음 봤을 때 생각나니? 1987년이었지. 너는 24살이었고 작고 수줍어하고 말도 잘 못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 애가 우리 집 시집살이를 견뎌낼까? 하고. 근데 넌 견뎌냈어. 아니, 견디는 것 이상을 했지. 넌 욕심이 없었어.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권력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내 일을 했지.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를 돌보고 다른 애들은 내 재산만 노렸어. 둘째 며느리는 늘 내 비위를 맞추느라 했었고 셋째 사위도 마찬가지였어. 내 자식들도 다르지 않았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지. 너만 달랐어, 경희야. 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 특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새벽마다 와서 내 손을 잡아준 거 알아.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와서 앉아 있어 줬잖아.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내 손만 잡아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 평생에 그런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 나는 평생 사람을 시험하며 살았어. 내 자식들도 시험했고 며느리들도 시험했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보려고. 돈이 많으면 진짜를 찾기 힘들어. 다들 돈을 보니까. 경희야, 넌 진짜였어. 내가 유일하게 진짜였어.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려 한단다. 네가 잘 쓸 거라고 믿어. 네 남편은 주지 마. 그 자식 쓸모없어. 바람도 피우고 나이 들어서도 철이 없지. 이혼해.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고마웠어, 경희야. 내가 있어서 내 말년이 조금은 따뜻했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한테 주는 마지막 효도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방안이 조용했어요. 신우이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멍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언 집행은 즉시 이루어진다고요? 2주 내로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이전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75억이요? 저한테요? 집에 왔어요. 남편도 따라왔죠. 거실에 앉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숨겼어? 숨긴 거 없어요. 숨긴 거 없긴?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줄 알아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뺐죠. 이혼해요. 뭐, 왜? 시어머니도 편지에 그러라고 적어두셨잖아요.
그리고 기억 안 나요? 당신 바람핀 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혼하자면서요. 이혼해요. 아니야. 이혼은 안 돼. 왜 안 돼요?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 그건 안 돼. 내 몫이야. 상속받은 건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상속받은 유산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지 당신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나는 당신 몫은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푼도 안 준다고? 당신이 바람핀 것도 30년의 일부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 갈래요? 그럼 회사에서도 다 알 텐데.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위자료로 1억 줄게요. 내가 받아야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요. 1억? 그게 다야? 많은 거죠. 내가 위자료를 받지 않는 거에 감사하며 사세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의뢰했죠. 변호사는 간단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 잘못이 명확하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 버텼지만 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곧 서명했어요. 위자료로 1억을 줬어요. 많은 돈이지만 제가 가진 걸 생각하면 적은 돈이었죠. 그걸로 끝이었어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예요. 응. 제발 용서해주세요. 내가 뭘 용서해야 하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제발 재산 좀 나눠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없어요. 미선아, 그건 시어머님 뜻이야. 언니도 자식 있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알아. 애들 학비라고 하니까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이요? 그래, 시어머님이 준 5천만 원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5천만 원 더 줄게. 그걸로 등록금 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근데 미선아,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둘째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재산을 좀 나눠달래요. 혈육인데 5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요. 자기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못 받느냐고요. 전 거절했어요. 시어머니 뜻이니까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돈을 빼돌렸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아냐고요. 며칠 후 둘째 도련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유언장이 무효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재판이 열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두셨더라고요. 정신감정 결과, 병원 기록, 변호사 확인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둘째 도련님은 졌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물었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들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54살이었어요. 2017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혼한 그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기분이 어때?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 엄마, 나 어렸을 때 힘들었지. 할머니 때문에. 아니, 아들이 있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울지 않았어. 항상 웃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도 돼.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전 아들 품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놓고요. 처음 한 일은 작은 집을 사는 거였어요. 너무 크지 않은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억짜리요. 75억 중에 3억이면 적은 돈이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첫 집이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집에서 창밖을 봤어요. 경치가 좋았어요. 전 웃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어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어요. 여행사에 가서 물었어요. 어디가 좋으냐고요. 직원이 추천해줬어요. 유럽 3주 일정이라고요. 전 신청했어요. 혼자 가는 거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유럽은 아름다웠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봤죠.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베니스에서 곤돌라도 타고 알프스도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살던 곳이 전부가 아니구나. 돌아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았어요.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1억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할머니가 받은 게 많아서 나눠주는 거야. 할머니도 부자예요? 응, 할머니 부자야. 그럼 좋겠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넌 부자 될 거야. 정말요? 응, 근데 진짜 부자는 돈 많은 게 아니야. 그럼요?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도왔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배식 봉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전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라고요. 1년이 지났어요.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했대요. 바람핀 그 여자랑요. 하지만 곧 이혼했대요. 재산이 없으니까 여자가 떠났대요. 남편은 지금 작은 고시원에 산대요. 퇴직금도 다 써버렸고 이젠 공사장에 일하러 다닌대요. 측은하진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신우이는 남편과 이혼했대요.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요.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해요. 둘째 동생도 사업 망했대요. 마지막 돈을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결국 시어머니께 받은 5천만 원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끔 아이들과 만나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유로워서 행복한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요즘 전 그림을 배워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해요. 일주일에 3번 미술학원에 다니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희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림의 정답은 없어요. 경희 씨가 느끼는 대로 그리면 돼요. 선생님, 저는 60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배워도 될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을 때가 시작할 때예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계속하다 보니 나아졌어요. 지금은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요. 경희 씨 그림에서 평온함이 느껴져요. 정말요?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림 그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아내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지, 아들. 저는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날 챙겨줄 필요도 아부나 가식 떨 필요도 없단다. 너희만 잘 살면 돼. 며느리는 남의 집 식구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살아. 알았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년에는 시어머니 묘소에 갔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시어머니는 독특한 분이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을 정확히 보셨던 거죠. 욕심이 뭔지, 위선이 뭔지, 진심이 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을 보상하셨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욕심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재산을 바랐다면요? 아마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하셨으니까요. 역설적이죠. 바라지 않았기에 받았어요. 욕심 없었기에 모든 걸 얻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에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돈이란 것 자체는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진심을 다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그냥 저답게 살기만 했을 뿐이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시댁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하지만 참아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예요. 제가 받은 것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실하게 진심으로 사세요. 세상은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가 이겨요. 저처럼요. 저는 30년을 참고 살았고 그 후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얻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햇살이 가득하길 바라요. 화이팅입니다. 구독자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